저나 제 가족이나 웰스 뭐 이런 회사 자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디에 봉사를 했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 집중합시다. 가족 수사 받으신 후보분이 공개됐죠? 오늘 뉴스 탑10이 뽑은 1위입니다. 구속 위기의 오촌 조카 조 선생. 오늘 조국 이슈 여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펀드 의혹의 핵심인 오촌 조카에 대해 검찰이 오늘 새벽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여부가 오늘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조국 가족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지난 추석 연휴 사이에 이 사태가 조금 사그러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아마 청와대와 여당은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주말 사이에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4일 날 지금 해외에 도피해 있던 지금 조 씨가 일단 전격적으로 일단 체포가 됐습니다. 아마 괌에서 이제 들어온 것 같아요. 일단 14일 날 체포가 돼서 48시간이 지나서 이제 오늘 새벽에 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오늘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서 아마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에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렇게 되면 만약에 어떤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조 장관 가족들 중에서는 아마 처음으로 어떤 사법 처리가 될 것 같고요. 또 지난번 이 연휴 사이에 정경심 교수가 이제 사실은 그 PB 직원을 집에 가서 사실 이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환했다는 보도가 또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됨으로 해서 결국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조국 장관과 그리고 정경심 교수 이 핵심을 향해서 검찰 수사가 좀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구속 여부에 따라서 조국 장관 수사에 분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있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네.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시면 그러시죠. 오촌 조카 이 핵심 인물에 대해서 혐의가 참 많아요, 생각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위반 좀 사실 포괄적인 건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일단 미공개 정보 이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한 번 이게 처음 사건 터졌을 때 나왔던 그 WFM 상장회사거든요. 거기 이제 뭐 예를 들면 무슨 배터리 관련해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허위 공시에 대한 어떤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특경법상 횡령배임 같은 경우에는 그 웰스 CNT한테 투자한 돈을 다시 돌려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횡령배임이 나오는 것 같고 증거인멸 교사 부분은 지금 해외로 가서 코링크피 직원들한테 전화해서 야, 나 관계된 거 서류 다 없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증거인멸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 세 부분들은 아직까지 조국 장관 측하고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모든 특수수에서 그렇지만 검찰은 저 일종의 개인 비리입니다. 일종의 조모 씨의 개인적인 문제로 신병을 확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국 장관 조금 더 좁혀서 얘기하면 부인인 정경심 교수와의 연결고리를 찾으려고 할 겁니다. 박준 변호사님. 네. 오촌 조카 구속될 거라고 보세요? 구속의 가능성이 이전에 최 대표, 이 대표죠. 예, 그 코링크하고 웰스 CNT 대표보다는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시 마찬가지 자본시장법하고 횡령 배임죄로 영장을 청구를 했었는데 법원에서는 일단 범죄 사실을 대다수 인정을 하고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봅니다. 이유는 주된 역할을 한 게 아니고 종된 역할을 한 게 같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했는데요. 상당성이 없다라는 이유인데 이 조모 씨 같은 경우, 오촌 조카 같은 경우는 이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주된 역할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 업무상 횡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정된다면 또 외국에 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영장의 발부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 투자사 대표의 영장이 기각됐던 거와는 이번에 좀 분위기가 다를 것이다. 그렇죠. 예. 자, 그럼 이제 화면을 보실까요? 이제부터 새롭게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자, 오늘 핵심 인물이 오늘 이 사람이 키맨인 것 같은데 오촌 조카 조모 씨에게 흘러간 이 10억짜리 수표가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화됐다. 이게 좀 의미가 간단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조 씨가 지금 보면 이제 코링크피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이게 이제 사모펀드가 있으면 다른 회사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투자한 회사한테서 다시 돈을 돌려받았어요. 자, 그 돌려받은 10억짜리 수표를
우리가 명동에 가면 사채시장이 있거든요. 예. 거기 가면 이제 수표를 예를 들어서 깡을 우리가 아주 일반 용어로 깡을 한다고. 시쳇말로 이른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좀 이 어떤 이 이유를 좀 적게 쳐서 그렇게 다시 이제 현금으로 하는 것인데 이걸 현금화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돈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연 그러면 이 돈이 조 씨한테로 그냥 가서 현금화해서 사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실제로 정경심 교수나 이느 쪽으로 갔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투자에 쓰였는 것인지 이 돈의 어떤 흐름을 파악하는 게 현재 검찰로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화면 다시 보시면 현금화한 이 10억이 조국 장관의 부인에게 갔는지 아니면 어디로 갔는지가 핵심이다라는 건데 김태현 변호사님. 네.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화하는 건 불법입니까? 불법은 아니죠. 근데 이제 수수료를 떼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10억 수표예요. 명동 사채시장에서 이제 수표를 주고 일종의 저거를 깡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예. 업계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저거 10억 수표 주면 명동 사채시장에서 10억 현금 주나요? 안 줍니다. 10%라고 하면 1억 띄고 9억 줄 거예요. 그러면 조모 씨라는 사람은 왜 피 같은 돈 1억 정도를 예를 들어서 그 정도를 감수하고 왜 해요 저걸? 그냥 수표 자체로 자기가 쓰면 되는데 그 얘기는 저거 자체가 약간 비자금이고 저걸 쓰는 게 뭔가 떳떳하지 못한 곳에 쓰기 때문에 명동 사채시장까지 가서 고액의 수수료를 떼고 현금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 상황 자체가 이미 저 돈의 용처가 뭔가 불법적인 용도로 쓰였을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고 만약에 글쎄 뭐 정경심 교수한테 갔는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예. 현금이기 때문에 이거를 밝혀내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걸 노리고 저렇게 사채시장에 현금화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경심 쪽으로 흘려 들어갔다. 만약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횡령의 공범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사태는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자, 일단 조국 장관은 후보자 시절에 오촌 조카 이 뭐 관련 가족 펀드 논란에 대해서 명절에 몇 번 본 사이다. 사모펀드 일체 모른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제가 전혀 관여한 적 없습니다. 제 처가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저 블루코가 블라인드 어디에 펀드 그 투자하는지 얘기 그 또 자체를 하려고? 알 수가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제가 그때 제가 물론 그 불찰입니다만은 제 처가 펀드 들어간다 생각하고 여러 펀드 이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게 지금 말하는 사모펀드인지 뭔지 자체를 몰랐습니다. 사모펀드에 관련해서는 조국 장관 당시에 일체 모른다고 했습니다. 뭐 정말 모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오촌 조카가 김상현 평론가님 당시에 입맞추기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돈의 용처를 숨기기 위해서 당시 투자사 대표에게 이해충돌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까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조카 생각에는 이 돈이 흘러 들어간 게 익성을 통해서 IFM으로 들어갔다면 그 IFM이라는 거를 설립을 2017년 6월에 하는데 6월에 설립을 한 후에 한 달 후에 이게 국정과제에 이 정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연결이 되면 그 이해 충돌로 조 장관이 낙마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다라는 걸 두려워하면서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익성을 통해서 IFM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익성으로 들어갔는데 익성에 따른 사람, 건설업에 투자한 사람한테 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자라는 거를 말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야기만 놓고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아까 이야기한 7억 3천 플러스 3억은 익성을 통해서 IFM으로 들어갔다라고 이 조모 씨 이 녹취록만 보면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 돈을 그 2차 전지 사업에 쓰였는데 2차 전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게 정보를 어디선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투자로 하는 거라는 것처럼 읽혀지는 대목들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누군가가 내부 정보를 사전에 인지시켜줬을 가능성이 대두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해 충돌 내지는 공직자윤리법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김상현 평론가 말씀하신 그 외부에서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이라는 거 그거 왜 제기되냐면 저도 사실 동의하거든요. 주식하는 사람이 종목 선택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잘나서 선정을 잘하든지 정보를 받든지 크게 나면 두 개예요. 그죠? 그러면은 저 조모 씨 입장에서 보면 야 국책 사업을 팩토리가 할 것 같아. 내가 지금 시장 상황을 보니까. 그러니까 IFM에다 투자하고 익성에 투자하고 우리가 진을 치고 있자.
그랬더니 실제로 그렇게 돼서 대박이 났습니다. 이건 자랑할 일이에요. 나는 정말 뛰어난 이 사모펀드에 대한 매니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걸 두려워합니다. 알려지는 걸. 큰일 난다는 겁니다. 왜죠? 본인이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부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익성과 IFM을 딱 찍어서 여기다 투자하자라고 결정했으면 이건 자랑할 일이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왜 두려워하는 거죠? 뭘 두려워하는 거죠? 그건 아마도 김상일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익성과 IFM에 투자한 배경에 본인이 능력이 아닌 다른 외부의 힘의 개입으로 투자했을 종목을 선정하고 투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저걸 저렇게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당시 녹취록이 잠깐 나오고 있고요. 구속 위기 이제 오촌 조카 아마 이르면 자정 전에 이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 검찰의 수사가 조국 장관 부인의 턱밑까지 왔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또 하나의 의혹, 이건 좀 더 구체적입니다. 조모 씨, 그러니까 오촌 조카가 정경심 교수를 직접 데려 소개했고, 이 자문료, 우리가 지난주에 짚어봤던 1,400만 원의 자문료도 사실상 수익금 배분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 조국 펀드 관계자 얘기는 조국 장관의 부인이 직접적으로 이 사모펀드의 운영까지 했다라는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 사실은 참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조모 씨와 이 조국 장관을 하는 연결고리가 바로 이제 정경심 교수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자,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투자자와 운영자를 분리시켜 놓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투자 용처를 모르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없는 관여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인데, 문제는 이 펀드의 실행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조국 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일가의 어떤 이 소유자가 실제로 운영자, 이 펀드 운영하는 사람들을 다 관여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자본시장법 위반인데, 지금 보면 이제 정경심 교수가 WFM이라는 회사에 이제 본인이 교육 사업을 하니까, 영어 교육 사업을 하니까 그게 고문으로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고문료를 지금 자문료를 이제 1,400만 원 받았다는 것인데,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실제 이 펀드가 수익률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 1,400만 원을 실제로 수익률을 대체하는 것으로 준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이제 의심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은 이건 한편으로 보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저게요, 단순히 직접적 개입한 것 떠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 조국 교수의 정경심에서 돈이 들어간 블루펀드는요, WFM에 투자하지 않고 웰스 CNT한테 투자했어요. 아까 사치시장도 돈 돌려 투자사요. 예. 투자사는 차라리 웰스 CNT에 대한 어떤 정보를 받았다고 하면 자본시장법상 그 투자자가 운영에 관여한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WFM이죠? 본인 돈이 투자된 펀드, 본인이 투자한 펀드가 투자한 회사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본인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왜 WFM이죠? 지금 이 사건 처음 터졌을 때 WFM은 저 상장회사고 그 조국 후보자의 조국 장관의 가족이 투자한 웰스 CNT는 비상장회사니까 두 개를 합병해서 우회 상장을 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들이 제기됐었어요. 실제로 뭐 그런 문건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고. 예. 더군다나 저 WFM은 아까도 제가 조모 씨 얘기할 때 얘기했었지만 뭐 허위 공시나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의혹을 사고 있는 회사거든요. 저 WFM에 정경심 교수가 저 기사대로 정말로 매출량까지 보고받고 거기 운영에 대한 다 보고를 받고 회의에 참가했다면 WFM에 관련된 모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허위공시나 뭐 미공개 정보 위험 여기에 공범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조국 장관의 부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투자자가 뭐 운용사 운영에 개입했다 이걸 넘어서서 본격적인 주가 조작 행위에 공범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정황이기 때문에 저게 제가 봤을 때 이제까지 나온 진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진술입니다. 차원이 달라지는 차원이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시죠. 예. 저 정 교수가 WFM으로부터 1,400만 원을 받은 게 의심을 사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WFM을 17년 10월 그 국정과제로 선정된 3개월 후에 코링크 PE가 인수를 해요. 문재인 정부 중점 과제 이후에. 예. 인수를 할 때는 교육업체였어요. 그리고 상장사였고. 근데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어떻게 하냐면 정관을 변경을 합니다. 정관 변경을 뭐로 하냐면 웰스 CNT에 있는 2차 전지 산업 정관을 그대로 복사에다가 페이스트 해가지고 2차 전지 사업을 하겠다는 걸로 변경을 하게 돼요.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했다. 예.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코링크 P2에서 이걸 인수한 이후서부터
2차 전지 사업이 시작된 그때서부터 자문료가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교육 사업은 또 WFM에서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제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또 집중해봐야 될 얘기가 뭐냐면요. 화면 바꿔 보실까요? 박준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처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정경심 교수의 동생이 그러니까 누나한테 돈을 빌린 돈으로 주식을 샀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게 좀 큰 문제라면서요? 문제가 예.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공직자윤리법 이상으로 이제 금융실명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건데요. 일단 자금의 흐름에 보니까 정모 씨, 정경심 교수의 동생입니다. 이 동생이 코링크 P에 투자를 할 때 8억 원을 빌려서 투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 자금 출처는 정경심 교수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 중에 뭐 5억 원치 주식 매입했다면 그렇다면 결국은 실제 소유자는 정경심 교수인데 남동생의 이름을 빌려서 차명으로 이렇게 소유하게 된다면 이른바 금융실명법 위반이 되고요. 금융실명법 위반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도 범죄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한 어떤 쟁점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도요. 예. 뭐냐면 코링크 P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WFM을 매입하는 것도 알았을 것이고 그거에 관여를 했을 것이고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거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또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나 돈으로 동생이 주식을 샀다. 관련해서 조국 장관은 청문회 당시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2017년 2월 말에 부인께서 그쪽에 친정동생에게 8억 원을 빌려줬습니까? 액수는 그 8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게 저희 처남에게 그 액수를 빌려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니 아직도 그걸 확인을 안 합니까? 제가- 등록할 때 부인이 8억을 이렇게 남한테 빌려줬는데 아니 제가 보기에는 별거 하시는 것도 아니고 가정에 부부간에 대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딸하고도 그렇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잘 모른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본인의 부인이 처남에게 돈을 뭐 8억이든 5억이든 빌려줬는지 모른다는 취지의 청문회 답변이었어요. 근데 김태현 변호사님, 이 흐름이 아까 박진 변호사님 말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면 근데 이 흐름에서 동생에게 빌려줬고 이 주식을 매입했다. 그럼 여기서 정경심 교수도 문제인데 조국 장관도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건 좀 봐야죠. 아, 그래요? 왜냐면은 부부라고 이거를 뭐 무조건 다 알았다고 또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까지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느냐, 그건 사실은 아직은 좀 섣부른 판단이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 의견입니다. 정경심 교수까지는 사법 처리를 저는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만 남편인 조국 장관까지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이냐는 거는 조금은 그건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수사의 진척 상황을. 예. 다만 정경심 교수까지만 사법 처리가 만약에 되면 남편인 조국 장관이 설사 몰라서 법적인 책임은 피해 나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 과연 도의적인 책임이냐 정치적 책임이냐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인이 있어서 저는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법적으로 무죄니까 장관 계속 할게요. 라는 게 과연 대중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정치적인 책임, 도의적인 책임, 정치적인 문제 그 문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데 다만 법적인 책임까지 조국 장관한테 갈 것이라고는 지금으로서는 제가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태현 변호사님 얘기는 아까 예. 저희가 한번 짚어봤던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거하고 예. 누나 돈 빌려서 동생이 여기 주식 산 것까지 포함하면 예. 정경심 교수의 사법 처리는 가능성이 꽤 저는 큰데 좀 높다고 봐요. 근데 조국 장관이 여기서 피해갈 수도 있는 여지는 있는 거니 법적인 책임은요. 법적인 책임을. 알겠습니다. 김상일 근데 이게 법적인 책임도 약간 저는 논란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 저게 직접 만약에 투자를 한 것이라면 공직자윤리법에 백지 신탁을 하는 거에 대한 거부의 죄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조금 더 쉽게 풀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이상의 주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백지 신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이거를. 근데 그렇지 않고 저런 식으로 직접 사모펀드를 통해서 운영하는 식으로 들어갔다면 공직자 결국엔 가족이 예. 그러면 백지 신탁을 사실상 거부할 목적으로 저렇게 했다라고 읽혀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 의무자가 배우자도 되지만
그 공직자 본인도 되기 때문에 저는 논란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하여튼 정황적인 부분이에요. 돈을 빌려줬고 그 돈으로 샀다라고 해가지고 다 금융실명법 위반 아닙니다. 정말로 실소유자가 정경심 교수인지 이 부분을 검찰이 확인을 해야 되고요. 기소를 한다면 그게 입증이 돼야지만이 금융실명법 위반이 되고 또 그걸 터잡아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어떤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 상황이지 입증이 지금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데 오늘 참 재미있는 상황이에요. 예. 이 영장을 청구를 하면서 조 씨에 대해서 처음에 법원에서 처음에 메시지 오기로는 그게 공직자윤리법이 있었어요. 근데 조 씨가 공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시간 뒤에 다시 정정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검찰이. 네, 법원에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법원이요. 근데 과연 법원에서 만약 검찰에서 공직자윤리법을 했으면 이게 조 장관의 혐의의 어떤 공범이라든지 이런 혐의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진짜 만약에 검찰이 했는데 공직자윤리법으로 이제 그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법원에서 수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걸 좀 뺀 것인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직자윤리법이 왜 갑자기 이 조모 씨한테 영장에 처음에 들어갔다라고 통지를 했는 것인지 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럼 아마 이 주식 문제.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엿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누나 돈으로 만약에 주식을 샀다면 그래서 공직자 윤리법까지 거론이 됐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미묘한 시점에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장관 당시 부인의 몸 상태에 대해서 청문회 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라서 아는 그 한 두 직원이 운전을 했고요. 제 차는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는 가지고 있으라 그랬고 서울에 귀경하고 난 뒤에 만났고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그걸 그대로 이의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2주 전부터 정경심 교수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건데 지금 조국 장관 부인의 입원 여부 그리고 병명도 좀 알려진 게 있나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일단 뭐 입원했다는 것만 있지 뭐 어느 병원에 병명까지도 좀 알려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결국 이제 여기서 이제 관건. 빠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내주 초에는 아마 정경심 교수 소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예. 과연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을 때 이 피의자 소환 일정에 조금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죠. 왜냐면. 그래요? 왜냐면 이제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왜냐면 지금 불구속 아직 영장을 치는 단계가 아니니까 그리고 소재 파악이 되기 때문에 피의자 출두 일정은 어느 정도 일반적인 경우에 그 검찰이랑 일정 조율은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진짜 아파서 입원한 사람을 갖다가 지금 조사도 받기 힘든데 억지로 끌어다닐 수 없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나 아마 검찰은 지금 변호인을 통해서 과연 어디에 입원했고 얼마나 아프고 치료 기간은 얼마인지까지 한번 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피의자 소환 일정을 조율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병의 정도에 따라서는 피의자 소환 일정을 조금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몸 상태 여부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검찰에 못 묻겠다고 하면 야 그럼 담당 의사 소견서 가져와, 진단서 가져와, 뭐 이렇게까지도 하는 경우들도 있죠. 어쨌든 초읽기잖아요. 조만간 소환이 될 텐데 위원장님 그런데 야당에서는 병원에서도 SNS를 하시던데 병명이 궁금하다라고 하면서 글쎄 이거는 조국 장관도 같이 비꼬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입원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예전에 대기업 총수들이 수사를 받을 때 되면 꼭 소환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하죠. 그리고 출두할 때 보면 이제 병원복 차림으로 또 마스크를 끼고 입원했던 장면들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물론 상당히 이런 지금 한 달 넘게 되는 계속된 상황에서 이 몸 상태가 정상이라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물론 아프겠죠. 그렇지만 정경심 교수가 어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본인 동양대 PC에 어떤 가져와서 직접 가져온다든지 학교에 몇 번 들어가서 가져온 장면들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단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고 이럴 경우는 아마 검찰이 소환할 때도 굉장히 아마 직접적으로 포토라인 세우기가 힘들 겁니다. 지금 최근에 또 법무부가 지금 모레인가요? 지금 당정 협의를 통해서 뭔가 이 포토라인을 본인의 허락 없이는 못하게 하는 내부 규칙을 바꾼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이 시점에 정경심 교수가 입원을 하고 또 법무부가 이런 내부 규칙도 바꾸려고 하고 만약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 보면 언론에 본인의 모습이 등장되는 게 가장 꺼릴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면 검찰 입장도 아마 그런 사람을 직접 포토라인에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로 아마 복합적으로 생각했지 않는가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지금 제기하신 얘기는 저희가 또 이따 보도에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좀 더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그 얘기는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새로운 의혹도 좀 짚어봤고 조국 장관 가족을 옥죄는 검찰 수사가 보신 것처럼 심상치 않은 건 분명합니다. 조국 장관이요 오늘 한 공식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좀 반응이 좀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관련해서 공고정치 결정하는 가족 수사 받으시는 행사에 집중합시다. 가족 수사 받으시는 거 정부가십니까? 아내분이 천안분한테 5억 원을 빌려서 참여. 뭐 일단 아무래도 취재진이 저렇게 이제 다른 일정을 소화하는데 계속해서 사모펀드 관련해 질문을 하니 뭐 예민해질 수 있는 반응은 분명히 뭐 이해는 됩니다만 박준 변호사님. 예. 지금 변호사가 14명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변호사가 뭐 14명, 뭐 거대 변호인다 이렇게 볼 이유는 사실 없을 것 같고요. 법무부에 두 군데에 8명, 6명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아마도 한쪽 팀은 사무소 위조 사건 지금 기소가 돼 있죠. 이거를 곧 대비를 해야 되고 또 한쪽 팀은 사모펀드나 여러 가지 검찰 수사를 좀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14명이 친분 관계가 있는 법인의 뭐 대표 정도가 계약을 한 걸로 보이고 14명이 다 한다고 보기보다는 뭐 소송 수행하는 수행자가 변호인으로 아마 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아, 그러면 14명이라는 게 단순 숫자로 이 정도 지금 뭐 의혹이나 혐의에 이제 변호인단을 선임하면 저 정도 숫자는 많지 다 않아요. 할 수도 있어요. 뭐 다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그 중에 뭐 특정적으로 하는 변호사가 많고요. 뭐 그 중에 몇몇 정도가 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미스터리 조국 장관 부인의 병명은 도대체 뭐길래와 지금까지 오늘 또 새롭게 불거졌던 의혹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